네, 안녕하십니까. 북프로 북톡스 오늘 366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최수 저님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MC 원래 두 분인데 오늘 한 분께서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늘 해외 바이오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고요. 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피디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성공시키는 네트워킹 굴의 송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자님 최수 저님 소개시키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 먼저 시범 발표하니까 가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북포럼 왔었는데 항상 여기 앉으시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윤섭이고요. 여기 앞에 나오듯이 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책을 최근에 냈는데 그 책을 이제 설명드리고 뭐 토론을 하러 왔습니다. 그 혹시 헬스케어 쪽에 그 일을 하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의료기기 하시는 학생이시죠, 그죠?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 이게 약간 좀 특수한 어떤 그 전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그 아주 일부분의 전문 분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소속은 사실 지금 보시면 이거 여기부터 약간 뭔가 IT와 헬스케어 융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은 제가 어떤 기업 연구소 통신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을 그만두고 다시 그 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걸 봐도 이제 이게 뭔가 그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IT 기업과 병원 같은 것들이 잘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드릴 때 항상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그 애플 잡스가 아이패드를 내놓을 때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그 신기술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인문학과에 교차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빗대면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의 교차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원래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 그 공대생이고요. 생명과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 의대에서 일을 좀 했었고 그래서 다시 뭐 의대로 가는데 뭐 그렇게 그 세 가지 관련 그 교차로에 이제 서 있는 사람이고 뭐 책도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블로그를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되게 취미로 원래 전공은 약간 좀 더 의학적인 뭐 암 같은 그런 쪽인데 제가 취미 같은 걸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뭐 책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통 이제 뭐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큰 변화가 우리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런 거의 비슷한 강의를 제가 뭐 의과대학 병원에 가서도 하고 뭐 의대 학생들한테도 하고 약사들한테도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약간 더 어려운 내용으로 하는데요. 의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되게 싫어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되게 위기감을 느끼시기도 하십니다. 뭐 어떤 노교수 같은 분들은 모 대학병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대놓고 막 안 좋은 소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만큼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거의 쓰나미로 제가 표현했던 이 변화는 거의 우리가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도도한 변화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사실 헬스케어 하는 뭐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뭐 앞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옛날부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제 뭐 헬스케어가 뭐 생명과학이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헬스케어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느냐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체스판 보시면 혹시 생각나시는 우화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제 아주 뭐 고대 우화인데요. 예를 들면 뭐 신하가 공을 세웠어요. 좋은 일을 해가지고 왕이 이제 상으로 뭘 줄까 하면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이제 쌀알 한 톨로 첫 칸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칸 갈 때마다 이제 2배씩만 늘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다 아시는 우화죠.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한 톨, 두 톨, 네 톨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제가 거의 읽기도 힘든 수로 불어나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목이 잘리죠, 그죠? 걔는. 이렇게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이 초반에 아주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후반대로 넘어가면 이게 아주 한 칸 옮겨갈 때마다 아주 크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IT 기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무어의 법칙 이런 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뭐 컴퓨터의 칩이나 메모리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디카의 픽셀 수 같은 것들도 한 18개월 내로 2배씩 증가를 합니다.
정확히 아까 보여드린 이 체스판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럼 이 체스판이 어디에 있냐고 그 얘기를 해보면 이미 이제 그 2006년도에 이 체스판이 절반을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왕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이거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 이런 무어 법칙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이런 기술의 그 기하급수적인 발전들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어떤 헬스케어나 되게 다른 많은 분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작년 1년 반 전인데요. 작년 3월 달에 그 일요일 아침 9시에 어떤 거 했냐고 하면 헬스 2.0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는 이제 이런 되게 큰 행사인데 한국에 우리가 처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9시 코엑스 가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대학 교수분들, 의사분들, 뭐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되게 뜨거운 관심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뭐 책은 거의 사실 미국이나 그 외국 내용들인데 미국에는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이 메인스트림으로 다 주류로 들어갔고 왜 이렇게 웃으시죠 근데? 뭐 재밌는 부분이 묻었나요? 그래서 그런 그 주류로 갔다고 한다면 한국은 아직 거의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한국도 한 3년 정도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3년간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우리도 뭐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났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또 변화가 몰려오는데 그러면 그 변화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출발점이 뭘까요? 저는 이제 뭐 글로벌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이제 뭐 블로그 글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한 올 3월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글 다 원고 있으니까 금방 쓰겠지 했는데 이게 거의 11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 책이.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제가 책을 쓰는 동안에 계속 뭐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뭘 내놓고 구글이 뭘 내놓고 이러니까 제가 쓰는 동안에 계속 책이 이제 옛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고 막 400페이지 가고 뭐 기간도 늘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동안 한 올해 들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애플은 지난 6월 달에 iOS 8을 내놓으면서 헬스키트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제 모든 이제 아이폰에 태우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헬스케어 앱이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모은 데이터들을 대형 병원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바로 환자한테 연락을 하겠다고 뭐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구글도 구글핏이라고 하는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뭐 의료적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앱이나 디바이스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이렇게 막 믹스 앤 매치 돼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 삼성도 이제 약간 좀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3위라고 하는 기업핏 중심의 플랫폼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애플은 9월 달에 첫 번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이 애플 워치라는 걸 내놨는데 이 핵심 기능이 뭐 만복의 수준이긴 하지만 헬스케어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글래스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몇 번 써봤는데 글래스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좀 신기한 기기이면서도 되게 회의론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진 찍고 뭐 동영상 보고 지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스마트폰은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글래스만의 어떤 활용도가 뭘까 하는 것이 결국엔 의료용이고 미국은 이미 이제 작년에는 이미 시험적으로 의사들이 사용을 하다가 올해는 거의 대학병원이나 뭐 의대 강의실 같은 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혈당을 재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피를 내 가지고 지금 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눈물 속에도 혈당이 거의 같은 비율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만 끼면 이게 실제 칩입니다. 이게 실제 렌즈인데 이걸 이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자회사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BM에 있는 슈퍼컴퓨터 왓슨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죠? 왓슨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여기 이 사진은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암센터 내부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슈퍼컴퓨터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은 무엇일까를 의사에게 권고해 주는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요거는 퀄컴이라고 하는 통신사 얘기인데요. 저는 스타트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SF 영화 같은 것들 스타트랙 많이 보셨죠, 그죠? 최근에 리부팅 하면서 2편이 나왔는데 2번 다
조금 잠깐씩 나오는데 이게 그 트라이코더라고 하는 휴대용 의료기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걸 막 스캔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뭘 하면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기기인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같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 사람의 팀에게 10 밀리언 달러, 100억 원을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고 3년 전에 올해 8월 달에 10개의 결선팀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봤던 이제 뭐 구글이랑 애플이랑 뭐 IBM이랑 뭐 이런 퀄컴 같은 기업들은 원래는 IT 기업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IT 기업인지 헬스케어 기업인지 약간 좀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좀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헬스케어 쪽에 가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헬스케어를 뭐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큰 기회가 있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꼭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원래 좀 딥하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좀 세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되면 빨리 건너뛰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IBM 슈퍼컴퓨터 왓슨으로 컴퓨터 암 환자를 진단하는 것들. 세 번째가 우리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도 뭐 그 구글 글래스 얘기를 좀 드리겠고. 네 번째가 이제 그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뭐 그 헬스케어 그 기기를 만드는 뭐 그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그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자기 유전 정보 분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이 업계에 있으니까 좀 해봤는데 사실 한국은 이렇지만 미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23andMe 23과 나라는 기업인데 이게 X자가 되어 있고 어떤 건지 대충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뭐 X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3쌍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염색체와 나, 뭐 DNA와 나 이런 기업인데요. 이 여자분이 만들었는데 누구냐고 하면 그 구글의 창업자인 그 세르게이 브린의 이제 와이프입니다. 전 와이프죠 이제는. 그래서 그 여기 구글 글래스를 끼고 있는데 그 구글 글래스의 뭐 마케팅 담당자랑 이제 바람이 나서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런 그 애니 오디스키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고요.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그 의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런 키트를 주문을 하면 이게 집으로 택배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타액을 뱉어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다시 보내면 한 6에서 8주 이후에 자기 유전 정보를 검사를 해주는 거죠. 소비자들 우리가 그래서 그 의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99불만 거의 10만 원만 내면 한 120개 질병에 대한 우리가 발병 확률 같은 것들 내가 평생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인가 혹은 뭐 약을 먹으면 얼마 내가 민감한가 우리가 커피 먹으면 어떤 사람도 잠 안 오고 어떤 분은 잠 잘 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 같은 것도 있고 내가 희귀 질환에 뭐 인자가 있는가 다른 뭐 유전적인 특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단돈 10만 원에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질병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2006년도에 얘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거의 100만 원 돈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가 갈수록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금 10만 원인데 100만 원 내고 이런 걸 하자고 하면 좀 신기하긴 한데 별로 매력이 별로 없죠. 근데 뭐 한 40만 원이면 하다가 이제 10만 원이면 뭐 10만 원 좀 버리는 셈 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10만 원 주고 이제 그 페덱스로 받아가지고 해외로 이제 보내가지고 받았는데 이따가 제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 이 개인 유전 정보 그 분석 시대의 어떤 빅브라더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99불로 다운을 시키면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할 테고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바는 그 1밀리언 명의 커스터머를 확보를 하면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가지고 되게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여기는 아무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실제는 미국에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 인터뷰를 보면 여기 있는 그 절반 정도인 5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고 올해 7월 달에 그 뉴스를 보면 7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TV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지만 TV에도 이제 그 광고를 때려서 우리는 사실 뭐 MBC 같은데 그 TV에서 유전자 검색 뭐 이런 그 광고를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인 그런 것도 나온다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얘들은 그냥 그 데이터를 많이 쌓을 때 무조건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고객이 그 정답도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침도 뱉어서 보내는데 나의 질병 정보나 내가 어떤 뭐 커피 먹으면 잠이 잘 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낸다는 거죠. 근데 실제 많은 그 고객의 80% 이상의 분들이 한 10개 이상의 질문을 답변을 해서 되게 많은 데이터가 갈수록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혁신적인 좀 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 정도에 했던 그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그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인데, 심장질환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27%가 확률인데 저는 거의 50% 육박하는 확률로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타입 1, 그러니까 제1형, 2형 당뇨병이 그 다음으로 오는 것들이죠. 사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더 확률이 낮은 질병들, 그리고 좀 평균적인 확률을 가지는 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약을 먹었을 때 되게 민감한 거, 뭐 어떤 거는 남들보다 민감해서 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딴 건 더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건 그냥 특징들, 뭐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가, 뭐 쓴맛을 느낄 수 있나, 뭐 귀청이 어떤가,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 거, 뭐 대머리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네안데르탈인 걸 비슷한가, 이런 되게 펀한 것들도 많이 해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여전히 제가 되게 찝찝한 내용은 아까 나왔던 제가 심장 질환 뭐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그 어떤 얘들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뭐 저는 전문가의 이런 전공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그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FDA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게 됐죠. 지금은 판매를 못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네안데르탈 이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모두 과학 그 어떤 논문 같은 걸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유전자에 뭐 B라는 뭐 유전 변이가 있으면 C라는 질병의 확률이 뭐 D만큼 변화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결국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되게 내가 답을 보여드려 버렸는데, 이거 개인들이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사들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면 암보험에 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낮으면 암보험이 별로 안 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험사의 모델이 아예 무너져 버리는 그걸 초래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썰을 들으면 이제 보험사들이 FDA에서 그래서 많이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IBM 왓슨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비노드 코슬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테크크런치 이라는 기고를 해서 되게 논란이 됐죠. 미국 그 미래에는 80% 의사가 컴퓨터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때 뭐 항상 등장하는 것이 IBM에 있는 슈퍼컴퓨터 왓슨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2011년도에 제펄리랑 퀴쇼에서 인간 챔피언 2명을 아예 그냥 짓밟으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면 이제 이 쇼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할 텐데 그 74연승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거의 상금의 3배, 4배로 이제 거의 이겨버린 거죠. 뭐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 그 인간이 거의 버튼을 못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어떤 그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되게 비유라든지 어떤 은유 같은 것들을 잘 인간과 같이 사고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 때 보면 어떤 의미나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더 잘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애들이 그 진출을 하기로 선언한 곳이 바로 이제 그 암 진단 분야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그 MSK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뉴욕에 있는 암센터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의학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거의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의학 지식 같은 것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다 하고 있다가 그걸 기반해서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 것인데, 사실 인간들은 이 모든 정보를 다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업데이트를 잘 하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evidence based, 그러니까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사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 힘들죠. 근데 이 컴퓨터는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인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고 하면 이런 아이패드 같은 그 시스템으로 의사가 접속을 하는 것이고, 병원의 시스템에 있는 버튼을 하나 누르면 뭐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뭐 치료 1번, 2번, 3번 후보들인데 이거는 95점, 뭐 45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왜 그런 치료법을 권고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논문이나 어떤 뭐 임상시험 결과 같은 것들을
것들을 모두 이제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MD 앤더슨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슈는 이거죠. 인간보다 과연 정확할까 이것인데. 제가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컴퓨터는 뭐 단순한 데이터 모니터링이나 뭐 24시간 감시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고 의사는 창의력이 필요한 거 아니면 휴먼 터치가 필요한 거를 잘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의사가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그 편집하면서 추가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책 쓸 때 그 올해 6월 달에 되게 큰 학회에서 MD 앤더슨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대해 가지고 그래서 400명 환자를 뭐 학습을 시켜가지고 200명 환자에 테스트를 했죠. 기준은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80%의 확률, 80% 이상의 확률로 그 인간 의사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수준에 올랐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왓슨도 이제 앞으로 더 활용이 기대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글래스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이 기능이 되기 때문에 글래스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되게 고민이었는데 이게 이제 의료적인 활용이라는 것이죠. 작년 초에 이제 이런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베타 테스터들 많이 모집을 했는데 내가 글래스 받으면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이었고요. 실제 그 올해 6월 달에 구글이 발표한 5개의 구글 글래스 공식 파트너사 중에 3군데가 그 의료용 앱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료용이 더 많이 주목을 받는다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환자의 상태라든지 뭐 CT 사진이라든지 띄워놓고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환자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여기로 이제 받아쓰기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때 이렇게 뭐 그 영상 통화로 다른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의과 대학생들 교육하는 거 이거 실제 예인데요. 그러니까 듀크에서 수술하는 것들을 그 글래스 끼면서 생중계로 뭐 인도의 학생들한테 중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래서 작년 그 초부터 이제 베타 테스트로 받게 된 의사들이 활용을 시작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수술을 녹화하는 것들로 시작을 해서 CT 스캔 이미지를 띄워놓고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때 다른 곳에 있는 동료와 상담을 하면서 하고 또 이제 그 뭐 다른 데에 있는 학생들한테 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걱정은 이제 글래스를 쓰면 혹시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 잠깐 보는 게 별로 방해되지 않죠, 그죠? 운전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올해부터는 글래스가 이제 아예 그냥 그 주류 의료 시스템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응급실에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QR 코드를 찍으면 환자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 뜨거나 여기에 아니면 그 UC 얼바인 메디컬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아예 그 학생들 커리큘럼에 이걸 포함시켜서 아예 수술이나 해부학 배울 때부터 이걸 끼고 배우겠다고 했었고 뭐 스탠포드도 레지던트가 수술에 들어갈 때 끼고 들어가면 딴 데서 그 교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잘못하면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까 세 개의 공식 업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이제 그 의사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의사를 보는데 의사는 컴퓨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옆통수나 뒤통수를 봅니다. 그래서 뭐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게 우리는 좀 케어를 덜 받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컴퓨터를 치는 게 아주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 되게 고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인 포인트를 만약 글래스로 이렇게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의사는 되게 간편하게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얘들이 하는 이 기업이 하는 만드는 앱인데요. 실제 이런 것들을 그 올해 1월 달부터 그 실험을 해보면 거의 2,700건 환자들한테 해보면 그 컴퓨터에 쳐넣는 시간은 거의 50%에서 15% 줄어들고 환자와 얘기하는 것들은 뭐 35%에서 거의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되게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고 하면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합니다. 그 2005년도의 교황 즉위식 때 사진이고요. 작년에 이제 최근에 방한하신 교황이 즉위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 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예전에도 이제 어떤 그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막 그 휴대용 의료기기를 많이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큰 문제가 뭐였냐면, 뭐 가격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게 할 것인가 되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폴더폰 쓰다가 뭐 아이폰 나와서 그냥 아이폰을 쓰는 건데 알고 보니 내 주머니에 컴퓨터가 들어있네.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주 많은 그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그 핸드폰에 케이스만 끼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심전도 응급실 가면 이렇게 띡띡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심전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이게 그 뒷면 그 스마트폰 케이스의 뒷면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끼우면 실제 의료기기가 된다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요걸 이제 그 손으로 잡거나 아니면 가슴에 대면 그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쓸 수도 있고 처방을 내려가지고 환자가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역시 이제 직구매로 제가 또 구입을 했는데 한국에 이제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써본 제 데이터이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측정할 때는 뭐 증상도 같이 넣을 수가 있고 활동 뭐 커피 먹었는지 이런 거 기록할 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 그 제가 손목을 보니까 핏빛 같은 거 껴보신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얼마나 쓰셨어요? 아 진짜요? 되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보통 이제 한 2달, 3달을 넘기 힘들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한 절반 넘는 분들이 그 한 2-3달 만에 이용을 그만둡니다. 저도 그랬고. 왜 그러냐고 하면 써보시니까 쓸모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네, 만복의 걸음수를 측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측정한 다음에? 다이어트 플랜 같은 것들 되게 유명해요. 하루에 2만 보를 걷겠다 하면 네. 이 바이브레이트가 있으니까 네. 목표 의식이 생기거든요. 걸음을 걷고 본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측정을 잘 하고 측정 걸음수에서 이제 내가 뭐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뭘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뭐 피트니스 밴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데이터 측정은 잘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 방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좋은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국에는 금지되어 있는 원격 진단인데요. 그래서 같은 그 동반 앱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좀 주고요. 그래서 보내면 뭐 12불을 주면 24시간 내에 이 진단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되게 위험한 상황인지 조금 약간 이상한 상황인지 정상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를 하면 이제 환자가 단순히 그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그 의료적인 효용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뭐 24시간 내에 온다고 했는데 2시간만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상이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행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가 그 어떤 게 있냐고 하면 단순히 환자가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그 병원 시스템으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난 집에서 측정을 했는데 다음번에 진료실에 가면 의사가 이미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제 그 진료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아까 제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던 심방세동에 관한 건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동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난 핸드폰 측정을 하면 이제 이거를 그 심방세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앱을 만들어서 FDA 승인을 받았고 이걸 이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핏빛이나 그런 일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래서 so what이라고 하면 질문 답변을 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내 질병을 치료하려면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얼라이브코어 같은 이런 기기들은 뭐 이걸 의사에게 보낼 수도 있고 병원으로 연동도 되고 뭐 자동 알고리즘으로 판단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되게 좋은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애플이 만들려고 하는 헬스키트라는 플랫폼에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애플은 되게 많은 디바이스와 많은 병원들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면 요게 이제 애플의 헬스키트 그림인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요게 이제 아이폰 내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여러 가지 헬스 디바이스나 앱 같은 것들을 환자가 측정을 할 때 이런 그 동반 앱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아이폰 내부에 있는 DB에 의료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요거를 병원으로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외부의 클라우드 같은 데는 그 데이터를 보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 내부에 저장이 되는데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 연락을 줘가지고 환자한테 신호를 주는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지금은 애플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여기 에픽이라고 하는 EHR 그러니까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회사들을 대형 회사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의 4분의 3 이상을 커버를 합니다. 이 애플 플랫폼이.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병원에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은 되게 좀 멀긴 했지만 미국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한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슈퍼컴퓨터로 암 환자 진단하는 것들. 세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네 번째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 보여드린 블로그인데요.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겠지만 제 블로그로 오시거나 페이스북에 뭐 친구 하셔도 되고 뭐 기회가 있으시면 네, 책을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저자의 만남이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의사 선생님인가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자야?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네. 이게 보니까 포항공대에서 컴퓨터 공학하고 생명과학 복수 전공했고 포항대에서 이제 이학 박사학위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도 연구조 교수로 일했어요.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의대 쪽에 또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잘 몰라서.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생물학적인 문제를 푸는 생물정보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생물정보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생물 뭐요? 생물정보학. 생물정보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유망한 학과라 생각하십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제- 유명한 학과입니다. 네. 앞으로? 많이 오십시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KT 융합기술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지금 또 교수로도 하고 계시는데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네, 앞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커리어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직을 해서 그 이제 대학병원으로 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이제 그 뭔가 IT와 그러니까 바이오와 IT를 융합하는 이제 그런 쪽이면 제가 어떤 유니크한 걸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면 제가 네네.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제 기본적 원칙이고요. 그래서 뭐 병원이나 IT 기업이나 뭐 소속은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근데 헬스케어 앱을 나는 이용하고 있다. 아까 한 분 계시는데 앱을 이용하면 또 있나? 다른 앱이라도 나 이용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명. 네 분. 4분. 어떤 그래도 거 이용하세요? 그래도 많으시다. 손 드신 분들? 어떤 거 이용하세요? 걸을 때 거리제려고요. 네. 아, 네. 다 또 어떤 거 기본적으로 이용하세요? 속사님은? 코 만지고 있는데. 코 만지신 거예요? 코 만지신 아, 거예요? 코만 진 거. 네, 질문이 아니고. 네. 아. 근데 저도 아까 이제 이런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사실 건강에 대해서 잘 신경도 잘 안 쓰잖아요. 살면서 네네네. 우리가 운동도 잘 안 하거든요, 네. 솔직히. 그런데 과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된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과연 누가 그걸 쓸까? 실제로 일반인들이 쓸까? 아니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B2B. 환자를 아예 네, 처음부터 네. 집중해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내용이 책에 있는데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일반인들한테 그런 헬스케어 앱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강은 잃어봐야지만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말을 저는 되게 진짜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뭔가 일반 그 건강인은 우리 헬스케어나 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니즈가 되게 높은 분이 높은 쪽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거의 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뭐 다이어트 시장이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런 쪽에 되게 니즈가 높거든요. 그리고 그 지불 의사도 높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초점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네, 네. 이쪽에 이제 앞으로 유망한 분야를 뭐 어떤 그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네, 네. 또 이제 다이어트 뭐 그런 쪽을 보시는 겁니까? 네, 그쪽이 이제 니즈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매스 마켓을 그 타겟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게 개인별로 아주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로 치면 문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성별 따라서 그렇고 나이 따라서 그렇고 뭐 가족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가장 니즈가 크고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그 세그먼트가 누구인가를 미리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가 되게 유망할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거 이외에 또 딱 떠오르는 분야 있습니까? 아, 이런 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 이런 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떠오르는 분야 없어요? 아까 쓰고 계신 분들 아까 또 누구셨죠? 아까 어떤 거 쓰고 뒤에 계셨죠? 또 계셨었는데. 예, 두 분 정도. 네,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써본 적이 네, 네. 그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신 거죠. 네. 간단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예, 지금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데뷔라는 이제 게,
그 뭐 러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달렸는가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뭐 식단 같은 거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 저는 사업가니까 뭘 해야 이걸로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성적인 걸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비디오 기술도 보통 뭐 비디오 테이프 할 때 야동 보려고 막 옛날에 그런 비디오 테이프 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많이 번졌거든요. 포르노 그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차면 얘가 뭐 이게 되게 뭐야 내 외모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외모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성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다른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네, 네, 네. 뭔가 이런 쪽으로 얘가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만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네. 예. 근데 뭐 실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케겔 운동 같은 거를 도와주는 네. 그런 것도 사실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아이워치만 차면 뭐 정력이 세진다 하면 이거 엄청 팔릴 거거든요. 네. 증명만 된다면. 네. 증명만 된다면. 네. 말 던져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뭐 답변하신 겁니다. 네, 했습니다. 네. 일단 책을 좀 봤는데 네, 네. 굉장히 저는 뭐랄까 지금 헬스케어라는 어떤 그 B2C 면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B2B나 어떤 B2G 관련된 굉장히 조금 대중적이지 않은 그 유전자나 생명과학 그쪽에 굉장히 조금 포인트를 뒀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네, 아마 예. 챕터 1만 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봤습니다. 네. 1, 2, 3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챕터를 나눴던 내용이 첫 번째가 챕터 1이 이제 유전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스타트랙이나 SF 영화 나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 많이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거의 뭐 과학 수준을만 생각했던 것들이 네. 챕터 3는 이제 의사분들 대상으로 그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구글 글래스나 마이비 왓슨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했었고요.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뒷부분에는 뭐 이제 우리가 뭐 미래 예측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사업 분야 할 때요. 그 여기 책에 보면 스마트 기저귀라는 게 있더라고요. 놀랐는데 그 스마트 기저귀, 그다음에 스마트 양말. 네, 그래서 아기들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게 네, 미국에서는 이미 상업화가 돼 있는 겁니까? 그 상업화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개발 중인 것도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제일 필요로 할까를 잘 생각해 보면 노인분들이나 아기 같은 아기. 계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케어가 필요한데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핏빛 같은 걸로 그냥 우리가 생체 신호를 재는 거하고 아기 생체 신호를 재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기술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은 이제 그 부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사업적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아기 그 스마트 양말 같은 경우 어떤 용도가 있냐면요. 그 아기가 그 돌연사를 하는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엎드려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자다가 뒤집기를 하면 네. 그 부모한테 이제 알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단순한 기술인데 부모는 이제 되게 필요한 양말이요? 네, 양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집으면 뒤집혀지면 양말 네네. 뒤쪽에서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렇게 뒤집어 눕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기저귀는 기저귀에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오줌을 싸면 그 그렇죠. 오줌을 분석해서 이제 뭐 그 요도 감염 같은 게 많이 걸리거든요. 아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건 진짜 되게 유망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아마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기저귀 들은 것 브랜드들은 이미 같은데. 활용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창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네네. 떠오르는데 어쨌든 지금 생명과학이나 의학이나 관련된 게 굉장히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지금 보면은 뭐 23 앤 비욘드나요? 네네네. 우리 스카나든가 그쪽도 그렇고 굉장히 박사님이나 그쪽에 전문가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비전문적인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굉장히 또 네네.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네네. 조금 다소 좀 비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지. 일단 이게 전문적인 분야는 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유전자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해서 그 의사만 있으면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생명과학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의학적인 지식도나 생명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 다 이제 IT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아까 이제 몇 달 지나면 안 쓴다고 하는 것이 결국엔 UX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UX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좀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셨죠. 네, 책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뭐 기획자 같은 것들 여기서
뭐 IT, 뭐 의사, 뭐 UX 디자이너 이런 다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어디든 IT 분야에서 진출하더라도 뭐 부족한 능력은 이제 뭐 더 끌어들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그건 이제 제품 관점에서 그렇고요. 음.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말 상용화 되고 많은 제품이 나온다면 그 어떤 서비스도 되게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꼭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네, 네. 서비스에 뭔가 어떤 그런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지금 동네마다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편의점이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뭔가 그런 것도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게 사실 들기도 하고. 네, 실제 맞는 네. 그 아예 그냥 그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 몰랐어요. 저 네, 상상이었어요. 네. 어. 이게 어떤 식이냐고 하면 네. 이게 사실 원격 진료가 돼야 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휴대용 디바이스 같은 것들로 잘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편의점에 부스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원격으로 뭘 보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냥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뭐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네, 것들인데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미국은 그렇게 그런 것들 되게 유용해지는데 한국은 사실은 병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뭐 집만 나가면 뭐 건물 하나면 병원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제 편의점 개수나 병원 개수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이 약간 다른 그게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책에 보면 네, 네. 되게 유망 이제 스타트업도 많이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 궁금한 게 국내에서 네. 물론 이 분야가 아직 국내가 아직 뒤처졌지만 지금 저자님 보시기에 요즘 이제 이 기업은 상당히 뭐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벤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뭐 헬스케어 멘토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 기업은 제가 오늘 책에는 있는데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로 그 환자들의 페이스북 같이 해서 이제 교류하는 환자들의 페이스북이요? 환자들의 페이스북 기존에 미국에 거기는 그러면 환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SNS는? 네 가입을 할 수 있죠. 네, 감기 걸려도 할 수 있는데 아, 감기 걸려도. 그거 미국에 있는 서비스이고 한국에도 지금 만들어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희귀 질환을 가진 아기들의 부모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창업자분이 되게 원래 되게 유명한 개발자셨는데 자기 자제분이 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나신 희귀 질환으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어떤 그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고 니즈를 알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로봇 팔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요분도 이제 그 자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 팔을 한쪽을 다 못 움직이니까 저기 움직이면 그 아이패드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을 이용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그 3D 프린팅 좀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다 함몰된 분이 있다고 치면 막 이렇게 종양이 있어가지고 다 뚫어냈다고 보면 두개골. 네, 이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 대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그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모양이 이제 그 그물 모양으로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속으로 이제 뼈가 자랍니다. 이렇게 한 2년인가 지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 원래 이식한 거는 네. 뼈는 그대로 자라면서 이제 그 분해를 모양 그대로 채우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한국에서.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이제 좀 뭐 작은 조언들을 드리고 있고 뭐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렇게 멘토 하시면서 보시면 우리나라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그 뭔가 IT 쪽은 사실 우리나라 쪽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적합하다고 보세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잘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되게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 세 가지 제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그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되게 붕괴가 많이 되고 뭐 의료 비용이 GDP의 20% 차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 되게 열악한 쪽이라서 그 되게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나라인데 뭐 사실 한국은 되게 보험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 없다는 동인이 좀 적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약간 좀 유연한 규제를 발휘해가지고 이게 워낙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의료용인지 그냥 건강관리용인지를 구분하기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가이드라인을 뭐 지난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사실 뭐 벤처 대부분이 그런데 창업을 하면 그 뭔가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벤처 캐피탈도 필요하고 뭐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도 필요하고
좀 잘 크면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돌릴 수 있는 뭐 대기업도 필요한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는 그 세 가지가 다 안 되어 있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우리 것들이 좀, 쪽이, 네, 예, 좀 상대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책에서 IBM의 왓슨은 굉장히 좀 네, 잘 네. 봤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PT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의사와 대등한 혹은 더 어떻게 좋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맞아 이게 조금 계속 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된다면 네, 네. 향후에는 대체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의사-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진 않고. 네, 네. 이 질문을 사실 제가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되게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는 밥그릇을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보통 질문을 많이 가시는 게 의사와 컴퓨터의 대결인가라고 그렇죠. 물어보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컴퓨터를 쓰지 않는 의사와 뭐 왓슨 같은 걸 쓰는 의사와의 경쟁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최근에 특히 한국은 그런데 의사분들이 되게 이제 어떤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십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조항내과 같은 데 가보시면 네, 네. 제가 아는 분들 하루에 이제 막 환자를 150명 넘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암 환자를 네. 암 환자를 진료를 할 때 그래서 그 시간별로 따져보면 그 몇 분 환자 한 명당 하루에 하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컴퓨터에 좀 그 가이드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의 가이드를 받듯이 받을 수 있으면 뭔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인간 의사의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네. 대체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들은 대체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어떤 아주 그 단순한 의사가 데이터 해석 같은 예.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그렇죠. 좀 대체가 점점 되어갈 것으로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스퀘어가 되면 그렇다면 그 사라질 직업 앞으로 지금 있는 직업 중에서 사라질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사라질 직업 잘 말씀해 주셔서 아까 질문지를 안 보이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냥 아이고 누구나 네, 다 네. 궁금해하는 어. 부분입니다. 아, 뜨는 직업 말고 예. 사라질 직업 일단 그걸 인간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왜 네, 고민하신다. 네, 네. 아 그냥 이거, 관점이에요. 네, 그냥 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네, 네. 여기 관점이니까 그 얘기하세요. 우리는 알아서 할 거니까. 아니 뭐 저번에 본인 말을 갖고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관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네. 계속 날라오네요. 예, 저번에 네. 그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이제 관점.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 지난주에도 몇 네. 번 말씀.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걸 했냐고 하면 제레미 리프킨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네, 네. 사실 그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단순한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 업무들, 그러니까 그 뭔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 하시는 것들은 좀 이제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금 사실은 보면 글쎄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그러면요? 네, 불러보시죠. 네. 약사 어때요, 약사? 약사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미 위험해지고. 약사 위험하다. 의사보다 아, 훨씬 더 네, 위험한 네, 네, 상황이죠. 사실 약사분들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 뭐 초음파 진단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임상 뭐죠? 그 의사는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은 임상 그죠. 임상병리라고 그러나요? 예, 그 뭐라 맞아요, 그러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가요? 네, 이런 말 되게 민감한 말들인데. 민감하네. 그냥 얘기하세요. 뭘 민감해요? 네. 그냥. 그래서 컴퓨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근데 그것이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의료적인 판단은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과연 이제 컴퓨터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데이터 해석만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하느냐는 아주 큰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그러면 이제 요새 치과 기공 있잖아요. 치기공. 네. 이게 만들고 이게 뭐 본뜨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까 3D 프린터 이런 것도 상처 것도 막 해주는데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치기공 같은 이빨 딱 한 다음에 그것도 맞아요. 3D 프린터 딱 해보면 치기공 하는 사람들도 되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니요, 제가 뭐, 아니, 네, 그냥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떤 식이냐고 하면 특히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지금 이미 이런 혁신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그 보청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 예. 귀 모양은 다 맞춤형. 다른데 옛날에 제가 손으로 다 수작업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그 3D로 떠가지고 바로 그 모양 그대로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치아를 넣는 것들도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빨이 다른데 예전에 그걸 수작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제 친구가 그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책에서 쓴 내용이 제 친구인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은 거의 그 단계까지 왔는데 찍어서 그걸 그대로 프린팅을 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네네. 옛날에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되게 좀 그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싸고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제가요 지금 저자님 책을 아주 유명하게 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저자님 책을 잘 팔리게 하고 유명하게 할 좀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오늘 이 방송 있잖아요. 네. 이 방송한 녹화분을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그 치기공 치대하고 그다음에 약대 거기 게시판에다 올리면 대박 터질 것 같아.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국 제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우리 대박 터질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유명해질 것 같아요. 페이스북 아마 댓글 엄청 달릴 것 같아요. 네, 악플이 날릴 것 같은데. 네네. 예, 저는 뭐 또 이제 저희 제르미 또 리트킴 말씀하셨잖아요. 네. 해가지고 또 저번에 또 받았어요. 상으로 책을 또 받아가지고 정독을 했는데 네. 근데 또 거기에 또 말씀하셨던 그 정보, 생명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전공도 나왔고, 근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뒷부분에 좀 언급을 하셨는데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받고 네, 그리고 네, 유전자 네. 변형에서 또 특허를 받고 네, 네. 그 유전자 정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르미 측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실제로 공공재고 네, 한 기업이 특허로 소유할 부분이 아니다. 네, 근데 네. 추세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어. 잘못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기업이라는 게. 그 사실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지금도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작년에 그 안젤리나 졸리 다들 아시죠? 그 BRCA라는 유전자를 유방암이요. 해가지고 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이미 예방적인 절제술을 했죠. 양쪽 다 잘라냈는데 그런 딱 그 유전자가 원래는 이제 그 3,000불,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검사하거든요. 근데 실제 기술은 되게 간단합니다. 원가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받냐고 하면 특허를 한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회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려고 작년에 되게 큰 소송이 있었는데 그 되게 좀 애매한 판결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책에 썼지만 그 후속적인 그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특정 회사가 특정 유전자에 대한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를 하느냐 그 문제 되게 큰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제기했던 문제가 이제 어떤 뭐 유전자를 어떤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심방세동 질병이 뭐 50%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과연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이걸 바탕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냐 이런 건 되게 다른 문제예요.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가 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서로 결과가 틀렸어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대표님도 사실은 유럽 인종으로밖에 표본이 네, 안 되는데 네. 아시아에서 또 잘못된 또 결과가 나오기도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그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그 아까 23M이 한 회사를 보여드렸는데 같은 목적으로 한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침을 세 군데 보내보면 예. 세 군데 다 같은 결과가 올 때도 있지만 어떤 질병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지 이런 것들로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좀 들어가면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재할 수 있는 가버넌스라든가 어떤 프로토콜 규약 이런 것들이 과연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그런 방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 기업의 어떤 선이 거기에 맡겨야만 돼야 될 수 있는 겁니까? 전 사실 둘 다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어떤 과학자분들은 그것도 표준을 만들어서 네가 어떤 뭐 유방암이면 이 A 유전자, B 유전자만 봐라.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은 A, B를 보고 어떤 기업은 A, B, C를 보거든요 유전자를. 자기들은 더 잘 하고 싶어서 이런 그 차별화된 유전자를 봐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표준화를 하면 서로 기업들에는 이렇게 기술적인 차이가 없어지니까 과연 그걸 따라 할까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규제하기도 그렇고 뭐 자기들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사실 그게 더 근데 저 문제가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가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누가 많이 획득해가지고 그것이 네네. 플랫폼처럼 될 것 같은데 애플도 아까 플랫폼 얘기하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는 앞으로 아시아 인종이 제일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네. 지금 아시아가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중국이 되게 유리하겠다. 야, 중국이 지금 SNS, 페이스북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유튜브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중국은 자기네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럼 거기서 개인 유전자 정보를 중국 13억 인구에서 받아온 네, 그 데이터를 갖고서 뭔가 자기네가 뭘 만들더라도
그럼 아시아 내 되게 그 유사한 거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렇다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앞으로 되게 유리하겠다. 왜냐면 사람이 자산인데 사람을 거기는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도 13억을. 네. 그래서 저 미국보다는 중국이 되게 유리할 수 있겠다.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BGI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 그 유전업계의 그 팍스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그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인데요. 중국 업체입니까? 네, 중국에 있는 어. 그 BGI가 베이징 뭐 지놈 인스티튜트인데요. 아, 네. 그래서 거의 인해 전술로 밀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생물 정보학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생물 정보학자가 막 수천 명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전 세계 유전 그 정보 분석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 그 통틀어도 아마 1,000명이 생물 정보학 1,000명 안 될 텐데, 근데 그 기업 한 기업이 한국 전체 그 생물 정보학자보다 더 많은 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네. 거 보면 되게 이제 뭐 대형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지금도 이미 그 어떤 우리가 유전자 정보 분석 기계를 가지고 뭐 서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기업들이 이 지뢰 진작에서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 때문에. BGI라는 기업 때문에. 네. 네. 이미 거의 독점 체제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이런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정보 분석 같은 것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그 맞습니다. 빅데이터처럼. 정확히 규모의 경제이고요. 네. 그 결국에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기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기계가 보면 한국에는 되게 큰 한국 제일 큰 기업도 막 수십 대, 뭐 열몇 대 아마 이렇게 슈퍼컴퓨팅 말씀하시는 그 그러니까 시퀀서라고 하는 유전자 서열 분석 네네. 기계잖아요. 분석 네. 기계. 네. 그게 이제 거기는 막 수백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규모가 굉장히 상당히 안 되는 뭘 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나왔다, 아시아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헬스케어 해가지고 한동안 네, 네. 지금도 그렇고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 이후 어떻게 진행인지 모르겠는데 어떠십니까? 그 업계에 계실 때인데 어떻게 좀 제주도에 어떤 일을 하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헬스케어 뭐 키운다고 뭐 굉장히 막 그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헬스케어 지구 같은 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글쎄 그건 잘 아,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까 그 보험업에 대해서 보험업종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들이 이제 질병을 미리 알면 음, 나한테 이제 불리한 질병만 보험에 그렇죠. 가입하고 예.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뭐 보험업을 종사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 중에. 네, 네. 그러면 뭐야 보험업은 앞으로 계속 사양 사업이 될 건지 아니면 뭔가 이런 거랑 같이 뭔가 융합돼 가지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육감돼서 뭔가 또 다른 형태가 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네, 네.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둘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정보를 사실은 그 개인이 가지는 건 말이 되지만 보험사가 가지는 건 좀 약간 안 되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사는 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보험료 같은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 때문에 새로운 보험 상품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좀 저도 좀 보험사와 얘기를 했을 때 조언해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면 되게 좋거든요. 보험금을 덜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핏빛 같은 것들, 누움 같은 것들을 잘 써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질병 걸릴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무사고면 하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것처럼 뭐 그 핏빛을 사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새로운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아까 이제 운동기구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불임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불임. 근데 의학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네, 네. 불임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불임 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 여성들의 그 가임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 그걸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이때가 최적의 어떤 그 가임할 수 있는 뭐 기간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서제스트 해주는 뭔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가임기를 수정하는 것들 아마 좀 간단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래요? 네, 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신을 했을 때 네. 이제 그 시간 뭐 주별로 해서 그 뱃속에 아기를 볼 수가 없는데 네. 그 앱으로 이제 얼마 몇 주가 되면 이제 이만큼 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앱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의료 앱이 아니라서 규제를 받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불임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고령 임산부가 많아지면서 기형아 출산 같은 그런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사전에 알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이 부모들의 뭐 타액을 모아가지고 맨델의 유전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 확률을 본다든지 아니면 양수 검사 같은 걸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건 침을 찔러가지고 양수를 뽑는 건데 그게 침을 찌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기한테. 네네. 근데 그런 거와는 달리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은 보면 그 산모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내에도 보면 태아 DNA가 좀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아주 미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소량의 DNA를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자궁의 침을 찌르지 않고 이제 그 태아의 건강 상태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미 외국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게 되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거냐고 하면 한국에서 그걸 하면 불법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그 산모 피를 뽑아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보내면 이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로 산모의 DNA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예, 근데 그거 말씀하시다 것들이죠. 보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태아를 갖기 전에 조금 안 좋은 열성의 어떤 태아가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면 네. 다시 또 그 생명을 또 지고 이럴 수 있는 굉장히 조금 그렇죠. 네,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그게 제일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고요. 그래서 네. 항상 뭐 태아를 본다고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썼던 그 카운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희귀 질환에 걸릴 확률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그런 예전에 나치, 뭐 우생학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해서 우리 맞춤형학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발전되다 보면 맞춤형학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시험관 아기 같이 해서 그 난자 같은 걸 좀 질병 인자가 없는 것들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좀 부모 입장에서는 뭐 평생 고생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미 좀 질병을 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긍정적으로 바라볼 네, 그렇게 게 나을 그 거다. 질병이 아니라 네. 우리가 아까 뭐 인간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뭐 10만 원? 10만 원이면 분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기술이 좀 싸지고 이제 더 좋아할 텐데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게 뭐 비과학적인 걸 수도 있는데 남녀가 만났을 때 네. 그 남녀가 그 병 말고요. 네. 미리 알 수 이게 잘 맞는 건지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건지 네. 뭐 그걸 알 수 있나요? 유전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성격이랑 아니 성격이 말고 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 그 건강하게 생각하죠. 성격이 말고 뭔가 유전자를 보면 이게 서로 이게 잘 맞을 네. 거라는 것을 그런 게 과학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게 막 그런 게 되면 네. 듀오 같은데 네. 대박일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그렇지 망할 수 있지. 그 국내 결혼 정보 업체 중에 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고요. 사실 어. 지금 그게 사실은 그게 저는 그게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니까요. 특허도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어떤 식이냐고 하면 우리 면역 체계의 어떤 특정 유전자를 봤을 때 그 유전자가 되게 그 서열이 다를수록 더 잘 맞는다는 결과가 있대요. 서로 다를수록요? 네, 서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친척들한테 끌리지 않은 이유가 그게 비슷하기 때문이고 그게 더 다를수록 뭐 어떻게 매력을 더 느낀다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뭐 원리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좀 매력적으로 그럼 다른 맞아요, 사람과 맞아요. 그렇게 나중에 결혼할수록 더 이세도 또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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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비슷하면 이제 뭐 근친 이런 것도 보면 안 좋은 거는 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문제겠네요, 그죠? 들어보니까 서로 네, 성격이 네. 달라야지 잘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좀 이렇게 방향을 또 이제 가서 뒷부분에 뒷장들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아까도 이제 UX 부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에
그 네, 네, 네. 뭔가요? 그 패러독스. 예, 패러독스 썼는데 네. 굉장히 기능적으로 탁월하지만 네, 네. 그 당뇨병 환자들이 체열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네, 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그거를 좀 인터페이스 상에서 굉장히 네, 네. 중요하게 조금만 좀 포인트를 잡아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실패를 네. 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뒤쪽에 굉장히 사례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해야지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뇨병 패러독스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그 되게 필요한 니즈가 큰 그렇죠. 그걸 기능성.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베네핏을 그러니까 효용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환자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라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런 혈당 측정계로 하는 것들은 그 질병 관리니까 니즈도 아주 크고 우리가 이제 혈당을 매일 측정을 해서 그 자기 질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되게 효용도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 환자들은 그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하기를.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어떤 성공의 어떤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이 피를 내고 이걸 그 술에 묻히고 이걸 꽂아가지고 뭐 측정을 재고 수첩에 적고 이런 것들이 아주 번거롭고 이제 복잡한 그리고 어떤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뭘 하면 안 좋고, 예. 나는 당뇨병 환자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 그런 어떤 그 환자의 어떤 그 아주 불편한 뭐 귀찮음 그 아주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 같은 것들도 더 좀 이렇게 그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그 고민을 더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나 디바이스 같은 거에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또 있지 다른 않을까. 또 요인은 없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신경을 좀 못 써가지고 실패했거나 혹은 뭐 이런 사례가 아니면 UX 부분 말고 네 아니면 또 UX. 이제 특히 상업에 저도 이제 엔지니어 그 뭐 과학자 공대 출신이지만 많은 경우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되게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기술이 최고이고 이 기술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뭘 되게 멋진 걸 만들면 그거 뭐 전 세계 다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 그 되게 열심히 밤새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시장에 내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였던 그런 결과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걸 네. 찾았어야 네. 되는데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시장의 니즈 같은 걸 잘 파악하는 것들이랑 아니면 그 기술 그뭐 파괴 그 크리스텐슨 교수 파괴적 혁신 같은 거 많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단계적, 파괴적, 네,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월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좀 약간 좀 더 열등한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뭐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더 니즈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더 관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저기 뭐야 아까 당뇨병 이렇게 침을 넣어서 피를 뽑는 게 네네네. 되게 번거롭다해서 책에 보면 구글에서 이제 뭐 스마트 네, 컨택트 네, 렌즈가 네. 나온다는데 근데 궁금한 게 렌즈를 끼면 그 피해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렌즈를 끼면 어떻게 그게 하는 어떤 거죠? 식이냐면 네. 체액에 있는 그러니까 그 피 속에 있는 혈당의 농도와 눈물에 있는 혈당의 농도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를 따져서 이제 네. 계산하겠다는 건데요. 음. 그 또한 뭐 다른 것들은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UX 문제를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피 내고 뭘 꽂아가지고 이런 건 한 단계라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그 뭐랄까 뭐 어떤 무선 통신으로 인해 가지고 뭘 꽂지 않아도 된다든가 제일 중요한 건 피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그 비연속적이고 침습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냅샷을 찍고 피를 내는 건데 뭐 이런 렌즈 같은 거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계속 그 연속적인 측정을 하면서도 피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당뇨병 그 혈당 측정의 거의 성배와 같은 것이 그런 이 연속적이고 비침습인 네. 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IT에서 앞선 구글이나 이런 데가 적용이 쉬운 이유가 그거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글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또 뭐 저는 실리콘밸리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있어서 봤는데 그 뭐랄까요? 장기적인 안목이 좀 다른 것 보는 같아요. 시야가 틀리다. 네, 네. 아.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말 붙이는 말이 그 문샷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달을 목표로 이제 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 기업이 만약에 S전자가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가 네, 맞아요. 우리는 이게 돈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한 10년 뒤를 보고 하겠다 안 하죠. 네. 어. 하면 주주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그렇다면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전전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앞으로 아까 뭐 시민가 뭐 아까 잠깐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디지털 스퀘어 쪽에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앞으로 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망하다 보세요? 아니면 좀 아직 힘들 것 같다 보십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뭐 난처해? 아 뭐가 난처해? 지금 이 방송 이건희가 봐 삼성전- 이재용이 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도 안 봐요. 이건희 씨 의식도 없어 지금. 안 봐요. 얘기하세요 그냥. 삼성전자 네? 주식이 우리 뭐 있어가지고. 광고도 안 받으니까 너무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저도 그냥. 많이 궁금했습니다 진짜. 왜냐면 저도 이제 부연해서 네, 하면은 네. 삼성전자. 아 됐어요. 부연하다. 네, 저자만 자, 들읍시다. 네, 네. 네. 본인만 듣고 예. 싶지 않아. 자. 저자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삼성과 예를 들면 구글, 애플의 차이가 뭐냐고 보냐면 그 오픈된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애플은 뭐 앱스토어 아니면 헬스키트 같은 거 만들어서 그 그렇죠. 서드 파티를 다 육성을 시켜서 오픈소스하고. 네, 네. 소스도 공개를 하고 해서 이제 같은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파일을 더 키워가려고 예. 하고요. 아니면 구글은 또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으면 인수도 많이 하고 해서 네네. 그 선순환 구조를 돌리는데 네. 삼성은 네.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삼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비관적이다. 이런 스타일로 가면 비관적이다. 저는 혁신은 오픈된 생태계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왕성하게 말씀하시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마이크 준비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디지털 스퀘어 이런 것이 정말 이렇게 점점 발전한다면 제일 우리한테 궁금한 우리 인간 수명이 연장되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대강 지금 30, 40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몇 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발달하면 이런 사람이 발달하면 100살 넘을 것 같습니까? 그런 시대 올까요? 100살 넘는 시대? 저는 네. 질문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네네. 그 질문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네. 얼마나 잘 사느냐. 건강하게. 그러니까 삶의 질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면 네. 아, 아이고 네. 아주 심하게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런 뭐 만성 질환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사형 선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기 발견하면 뭐 평생 가지고 가긴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 우리가 뭐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삶의 질을 높여서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살? 객관식을 좋아하시냐? 몇 살? 객관식을 좋아하시냐? 아니 그냥 관점 그냥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몇 글쎄요, 살? 생물학적으로 네. 보면 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간 수명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래서 몇 살? 100살 오는 겁니까? 건강 100살이 가능한 겁니까? 진짜?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해요? 네, 네, 이렇게 네. 자 이제 질문 있는 분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마이크 좀 앞으로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는데 저는 전자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마트 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헬스케어라는 상품 자체가 웨어러블로 끼고 있는 것도 어차피 전자파가 나오고 제가 듣기로는 젊은 사람들한테 불임이 많은 이유가 바지 속에 넣는 스마트폰 무릎 위에 올려놓는 네. 이거 뭐야? 나 불임이네. 그러니까 아이림이 가져셨으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불임이 많아졌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자파 영향이 되게 크고 지하철만 타도 전자파에 노출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건강을 위하고 뭐 좋은 아이를 낳으려고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 그 전자파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더 못 낳게 되는 게 좀 모순되는 네.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네. 대해서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많이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그게 저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글쎄요 그 전자파가 불임에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그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온 서비스들의 기준 어떻게 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그냥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수면 밴드 같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나온 전자파가 예를 들면 어떤 뭐 그냥 뭐 전자레인지나 어떤 TV나 뭐 이런 핸드폰에 비해서 더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정도로만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전자파가 너무 많으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또 한 가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썼던 그 지오 수면 밴드 같은 그런 것도 보면 수면의 질을 더 늘리려고 뇌파로 뭐 이렇게 수면을 측정하는 것들인데 어떤 경우들은 이걸 저는 엎드려 자거든요 보통. 끼고 자면 이게 되게 수면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더 불편해지는. 막 일어나면 막 자국 나 있고 뭐 이러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전자파 아니었지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전자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뭐 의료 전자기기니까 안 나오진 않겠죠. 네,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자, 네. 아, 하세요. 네, 네. 예, 그 강사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세 분 진행하신 거 정말 예, 감동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의료 지금 헬스케어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의 이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뭐 시스템 통합이 상당히 지금 뭐 얘기는 많지만 통합도 굉장히 힘들고 각 병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사 이런 데 그 이익 때문에 이런 거 오픈을 제대로 안 하고 통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시겠지만 바로원 서비스라고 옛날 김성주 씨가 잠깐 광고했던 그 원스톱으로 뭐 보험부터 해서 뭐 했다는 걸 진행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그런 병원들 이익이라든가 보험사 이익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도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통합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계 쪽에 계시니까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가 될까요?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이슈이고 첫 번째가 또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애플의 헬스키트가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제가 그 병원으로 데이터를 가는 게 가능한 이유가 그 병원 어떤 그 의료 기록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같은 통일화된 걸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애플 발표했을 때 에픽 시스템즈라고 하는 그 기업 거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키노트 슬라이드에 보시면 막 병원 마크가 막 찍혀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이 보면 다 에픽이라는 그 같은 시스템을 쓰는 그 통일화된 시스템을 쓰는 그런 병원들인데 한국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서울에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그죠? 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뭐 빅5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병원들도 보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에서 그런 시스템의 통합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뭐랄까요, 어떤 되게 많은 병원들을 한꺼번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개원이 그러니까 개원 병원들은 좀 다른데요. 뭐 대형 병원들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과 같은 좀 시스템은 그런 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그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되게 뭐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문제라서 아마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중국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병원들은. 중국은. 네. 그래서 한국은 보면 이제 그 애플은 그 되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와 여러 개의 병원을 있는데 한국은 보면 이제 그 SKT는 서울대병원이랑 하고 KT는 연세의료원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여러 개의 병원과 같이 못하는 것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EHR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질문 또 마이크 전달해 주고요. 온라인 질문 한번 받으면요. 지금 마이클 유라는 분께서 저자님 오랜만인데 아신 분인 것 같아요. 저자님 오랜만이라고. 마이클 유 아세요? 네,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늘 건강하시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한의학과의 상생 가능성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한의학하고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상생 방법. 이 질문도 사실 좀 여러 번 받았는데요. 여전히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고 하면 그러니까 한의학을 보면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타이즈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표준화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표준 치료법이 있어서 뭐 같은 질병 한 환자가 A 병원, B 병원, C 병원에 가도 네. 같은 약과 같은 약의 같은 자가 용량의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한의학은 좀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시스템 좀 다르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태음인 소 한의가 잘 모르지만 한방에 뭐 태음 소음 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잘 모릅니다. 네. 이쪽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체계화 일단 시켜놔가지고 네, 네. 그런 거하고 이런 서비스하고 잘 접목을 시키면 일단 그런 사람의 유형 같은 것만 잘 해가지고 약과 잘 매칭만 잘 시켜주더라도 괜찮은 분야가 될 수 있다.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조금 더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의사의 양방도 역량. 보면 그게 그 진료과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까 암 진단으로 왓슨이 먼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암에 진료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그 스타크래프트 테크 트리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그 디자인 메이킹 할 때 그 트리가 있잖아요. 그 트리가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 거의 그 표준을 전 세계 그 저항내과 의사들이 다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영향이 되게 크고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좀 자율성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뭐 일반 양방이나 아니면 네. 한의 같은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분들하고 막 이제 뭐 협업 같은 걸로 뭐 같이 뭐 네. 행사를 기획하거나 그런 네, 네. 일들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하고 좀 잘 뭔가를 맞춰서 대화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인간 관계에 뭔가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서비스 쪽으로도 혹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인간 관계의 개선이요. 관계의 개선 되게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빅데이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저는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관계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환자들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성대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감성 케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의료적인 어떤 막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것보다도 더 기능적으로 더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이런 것도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희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했잖아요. 그 네네. 루게릭병이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 제가 책에 있던 그 Patients Like Me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환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어떤 뭐 치료 정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는 되게 외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되게 많이 찾을 수가 있어서 되게 뭐 사이버 상이긴 하지만 되게 위안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관계 개선들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인문학적인 생각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인문학은 사실 뭐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뭐 기술이 들어가는 어딘지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다음에 네. 질문 되게 많이 질문이 하시는군요. 네. 엄청 많습니다. 네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잘생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의료 IT 기술이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중화되지 않았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라는 인식이 많은데 네, 네. 의료 IT 기술을 만약에 노인들을 위한 보건 사업에 응용을 한다면 어떻게 의료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되게 실제 실무자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아까 2달 쓰고 그만둔다는 그 문제도 보면 연령대로 봤을 때 그게 그 지속 기간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면 내가 내 돈 주고 구입하겠다 아니면 선물을 받으면 안 쓰겠다 이런 것도 통계를 보면 우리가 소위 이제 그 20대들이 좀 더 훨씬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그 노인들 뭐 실버 케어 이런 쪽에도 보면 그 노인들 만성질환 관리들이나 아니면 뭐 독거노인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많이 효과를 봤던 예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의 접근성이나 이제 뭐 사실 노인분들은 아이폰 잘 못 쓰시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뭐 보통 뭐 낙상이나 아니면 뭐 며칠간 움직임이 없으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전화 같은 걸로도 보고 뭐 집에 센서를 달아서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뭐 스마트홈 이런 걸 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범 사업들로 지금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민영 씨가
스트레스 관리 분야, 그러니까 네. 삶의 질문 그 스트레스 관리 분야에 뭐 이거 응용될 분야 뭐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스트레스.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복합적인 문제라 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저는 이분 질문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지금 잘그 뭐죠? IQ 좋아 수험생들 공부 잘하게 해준다는 뭐 기기 있었잖아요. MC 스퀘어. 되게 잘 팔렸잖아요. 그거요. 그 뭐 진짜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기기인데 디지털 스퀘어인데 뭔가 걔를 하면 우리 스트레스를 정말 해소시킬 수 있다. 많이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뭐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일단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과학자의 입장에서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측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스트레스가 우리가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로 봤을 때 네. 아직은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표준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막 하려고 하는 뭐 시도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뭐 그 피부에 뭐 땀 같은 걸 측정하기도 하고, 뭐 심전도 같은 걸 보기도 네.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럼 되게 어떤 방법이 진짜 나의 스트레스를 잘 측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저는요 되는 이거 것 보니까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남성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네. 그 여친이나 부인이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여자들부터 짜증을 많이 내, 짜증을. 그런 짜증을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땀이라든지 뭐 알아서 내 여자친구가 짜증을 낼 것 같다 지금 내 30분 뒤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 그럼 뭔가 먹을 걸 사준다든지 미리 선제 방어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그 관계도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만들면 앱으로 뭔가 여친이 지금 이제 1시간 뒤에 이 여친의 짜증 지수가 나오는 앱을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아니야, 가정사회 아니, 반응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라 이게 모든 남성들의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럴까요? 그 일단 스트레스가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아까 결혼정보업체 얘기 나올 때부터 음. 그 애초부터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싱글이세요? 아니면 싱글이세요? 싱글입니다. 싱글이니까 아직 근데 여자친구 없죠 지금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야 지금. 여성의 짜증 지수를 잘 모르니까 여친이 없는 거지 지금. 이런 걸 둔감하니까 지금. 자 또 질문. 네. 네. 엄청 많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세요. 집에 못 가겠는데요?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밤새 밤새야 하는 될것 거지 뭐. 같습니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블로그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꼭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네. 싶었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스마트 기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의료 기기들이 원격 의료랑 합쳐져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좀 해외 사례에서 이 원격 의료 쪽으로 스마트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디지털 헬스 기기들이 성공을 하고 있던 사례가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의료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 병원의 접근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집에 앞에 나가면 병원 되게 많잖아요, 병원이. 근데 미국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아까 그 뭐 트라이코더 이런 걸로 원격으로 뭘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은 모바일 의료기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원격 진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되게 복잡한 이슈이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저는 이제 글쎄요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의사분들이 느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뭐 원격 의료가 뭐 허용되면 앞으로 우리 우리나라 의료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지금도 빅5에 다 가려고 조금만 아파도 다 가려고 하는데 원격 의료 되면 뭐 원격으로 뭐 부산에 있어도 다 서울대병원이나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네, 워낙 복잡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의료 민영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질문.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약간 그 로봇이나 기계 쪽 관련 질문하고 네. 두 번째 빅데이터 관련 질문인데 네. 제가 사실 IT 이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네. 그 수술용 로봇으로 다빈치라는 시스템을 많이 얘기 들었었어요. 네, 네. 그 회사 이름이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이런 회사 이름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로봇 그게 원래 야전에서 그 전쟁 때 썼던 기계를 네.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민간으로 네. 넘어온 케이스인데 네. 그런 사례가 뭐 혹시 추후에 그런 다른 분야에서 쓰는 어떤 로봇이라든지 기계 같은 게 의료 쪽 IT나 이런 데를 혹시 넘어오는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서울대 분단병원에서는 현재 그 외국계 회사에서 개발한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점점 이렇게 뭐 제가 알기로 빅데이터 분석할 때 네, 네. 사회학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미국에서는 뭐 사회학자가 또 와서 네. 직접 인문학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네. 들었고 했는데 네. 저도 뭐 스탠퍼드 대학교 이런 데서 개발한 패키지도 봤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예를 들면 뭐 예측을 한다 그러면 뭐 의료 진단이나 뭐 그런 걸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기업에서는 보면 이렇게 뭐 원가나 이런 분석 같은 걸 이렇게 수요 예측하거든요.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근데 네, 네. 병원에서는 그런 거 어떻게 사용할 건지 두 개 궁금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회사명은 좀 그렇게 알기는 뭐하지만 그 의료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아이패드 이런 거에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진단 정보가 넘어오는데 환자랑 그 얘기를 할 때 그 대화하는 시간 5분밖에 안 돼서 네, 그 네.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이렇게 느려서 네, 네. 이제 새로 형식의 저도 이제 경험했던 데이터베이스지만 그 램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그 데이터 도입을 했거든요. 서울대에서 최초로. 그래서 네.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되게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후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아리아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자체를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물론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네. 것들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의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내부의 행정 담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제 느낌 빅데이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 느낌에는 예. 아마 그게 연구용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뭐 사실 생물학자 뭐 이런 과학자분들이랑 의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되게 그 괴리감이 있는 것이 예. 예를 들면 연구용 뭘 한다는 것과 의료용으로 뭘 한다는 건 아주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쓰려고 하면 그 예를 들면 뭐 안전성이나 정확성이나 효과성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상시험 뭐 단적으로 임상시험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대량의 환자들을 그 대조군과 실험군을 놓고 그 두 개 블라인드로 이제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그 무작위로 해서 장기적인 그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제 의학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빅데이터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뭐 그 구글 플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검색어로 이제 그 지역별로 그 플루가 어디에 뭐 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뭐 대표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예시 같은 것들인데 그게 참고용은 되지만 그게 또 뭐 의료용 진단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첫 번째는 글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요. 다른 데 쓰이던 것이 헬스케어에 쓰이는 것.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되게 순발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 헬스케어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오늘 원래 북포럼을 잘 참석을 안 하다가 이제 그 네, 스마트케어 감사합니다. 네. 시오톡 전문가. 네, 한다고 해서 오늘 참석을 그러세요? 했는데 예, 굉장히 유익한 정보 많이 얻었고요. 그 일단 의사가 이제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사고 부분도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이런 스마트 그 헬스케어로 대체가 되면 그런 부분도 커버가 가능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글쎄요, 그 직접 답변 드리기는 좀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리면 네. 그 스탠포드에서 실험했던 결과를 보면 그냥 더미 인형을 놓고 한 연구인데 그 글래스로 끼면서 이제 환자였던 그 상태 그러니까 활력 징후 같은 걸 보면서 했던 거랑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을 때 알아차리는 그 속도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글래스를 꼈을 때가 더 빨랐거든요. 몇 초가 되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는데 네. 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왓슨 같은 걸 쓰면 그러니까 되게 과도한 업무량 같은 걸 좀 그 의사
그 인간이 가지는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퀴즈에 보면 퀴즈에도 보면 이렇게 답을 세 가지를 주거든요. 그 왓슨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질병 예를 들면 진단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치료법 같은 거 3개, 4개를 줍니다. 그럼 이게 그 인간은 그냥 그 인간 의사는 보통 뭐 병원에 오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속에 들어있는 다른 그 숨겨져 있는 증상은 또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왓슨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답을 여러 개 줬을 때 이제 1번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 2번은 속에 있는 질병을 준다고 하면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도 있는 것들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요번에 신해철 씨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질문 들으면서 요새 차마다 블랙박스 다 달잖아요. 거의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네. 투명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까 글래스 끼고 수술하잖아요. 구글 글래스.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모든 의료 행위를 다 기록으로 남겨버리면 네. 이 신해철 씨 사건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 서로 그런 것처럼 의사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료 행위가 다 투명해진다면 의료 사고의 어떤 진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혹시 의사분 계신가요 여기에? 안 계신가요? 그게 아마 그 지금 계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수술실에 만약 CCTV 같은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몰카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데이터가 많이 유명인 한데 수술에서 이제 몸이 노출됐거나 이러는데 딴 데로 아, 아 프라이버시 문제. CCTV를 현재 진료실에는 못 두게 돼 있어요. 네. 네. 복도라든가 네. 대기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차원이 더 그 효용이 더 크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게 당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그리고 문제죠. 그 않겠습니다. 의사분들은 서전분들은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싫어하시겠죠. 자기 실수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감시를 받게 되는 의사분들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평소에 좀 거친 말을 하면 수술한다 이런 분 같은데. 노래 부르면서 수술하고 네. 뭐 아 춤추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네.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네. 거친 말을 하면 아, 나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신경을 쓰다 보면 아, 네.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는. 네. 네. 자, 네. 예,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고 이제 포항공대 인공장기 연구실에서도 잠깐 연구원을 제가 안면이 일했습니다. 있죠, 그죠? 아, 본 오늘 적 있나요? 실제로는 처음 페이스북 뵀고요. 친구인가요? 페이스북 아닌가? 친구를 지금 걸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 안면이 있지. 네. 아, 이제 포항대 연구실에서 있었고 이제 저는 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을 고민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라는 점이 있겠지만, 근데 혹시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 뭐 규제라든가 뭐 윤리 문제, 생체 적합성 이런 문제들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시니까 약간 그런 인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이제 헬스케어 분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좀 뭐 이제 리포트를 잠깐만 해주시면 전바지 리포트 지금 여기서? 너무 너무 날로 드시려고 그런다. 단점과 장점 사이에서 이제 이따 술 예비 한잔 창업자든가 예비 창업자들 혹은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네, 그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UX부터 해가지고 네.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어떤 기술을 써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뭐 규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책에 6장 꼭 읽어보세요. 네, 6장. 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디지털 스퀘어 쪽에 벤처가 네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벤처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그렇죠, 분야든지. 사실. 자, 또 질문. 아까 또 손분 없었나요? 네. 네, 다 한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김공주님께서
그럼 전자파 관련 뉴스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요. 유해하다. 네. 그런 것들은 진짜 그러면 그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진짜 이런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 하면요, 네, 네. 전자파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문제는 이제 기준치가 과연 그 정말 안전한 정도의 기준치인가를 네. 생각하는 게 문제일 것 같네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이민영 씨가 코멘트 주셨는데 EMCAR이라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 치료 것들을 벤처에서 기기를 개발해서 해외 수출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고 네. 그랬고 또 아주대에서는 심리학과 IT 관련 학과가 융합해서 게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또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방송은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네. 자, 그 다음 주 북포럼은요, 그 모모 세대가 몰려온다. 이 김경호 전님은 이제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매년 트렌드에 대해 쓰는데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얘기했죠. 이거는 1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단순하게 소비자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10대들이 되게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그런 10대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그 잘 또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관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오늘 처음 오신 분 많겠지만 북포럼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은 영화를 같이 봐요. 여기서 영화를 보면 그때 책 얘기 안 해요. 그냥 영화 보고 그냥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이번 시네마 천국 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밖에 보면 미트 커피라 그래가지고 북포럼 회원인 권성재 씨가 그 협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더치 커피니까 여러분들 커피 그냥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원액이기 때문에 벌컥 드시면 안 되고요. 10분의 1만 잠 못 자. 물을 10분의 9를 넣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벌컥 드시면 그 원액 다 날라가니까. 그다음 좀 이따가 이제 보네리당 베이커리에서 이제 케이크 드시고 가세요. 당근 케이크는 맛있거든요. 이따 사진 촬영 같이 하고 케이크 한 조각 드시고 가세요. 네. 그다음에 북포럼 그룹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중에 그룹에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MC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분 MC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C 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PD한테 MC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보통 MC 3분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MC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시고 하죠. 대표님. 총 서머리. 네. 그래서 뭐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네, 되게 뭐 표정을 보면 대충 아는데 네, 되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뭔가 좀 사실 한국은 제가 책에서 많이 썼지만 한국은 되게 디지털 헬스케어 좀 약간 변방이기도 하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뭐 되게 작은 노력이긴 하지만 이런 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